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베트남의 우리 시니어분들이 여기서 뭐 살았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은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행만 잠깐 왔다가 간 사람 또는 베트남을 아직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베트남이 앞으로 와서, 베트남뿐이 아니고 물론 다른 외국 다 거의 비슷하겠죠. 몇 가지 제가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보면 뭐 팁이 될 수도 있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뭐 매번 그런 것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약해서 이제 첫 번째, 베트남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트남에서의 뭐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또 베트남에서의 비자 문제, 또 언제든지 또 한국으로의 귀환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베트남에서 수익 창출에 대해서 이제 내가 느끼고 또 내가 경험도 해봤고, 이제 몇 가지 보면, 첫째는 이제 한국에서의 나의 경험, 또 나의 그 직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뭐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젊은 사람들이 한 50대나 뭐 60대는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온라인 같은 거를 잘 취급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오프라인 같은 거는 많이 가게 매장을 내거나 이런 많은 자본이 소요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친구도 하나 그 한국의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계속 판매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 크게 비용이 안 들잖아요. 오프라인 뭐 가게를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하고, 세 번째는 이제 베트남이 한국보다는 은행의 예금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정기예금이. 그래서 아주 큰 돈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금액만 여유가 있으면 예금 이자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설명을 한다면, 베트남에서의 수익 창출은, 첫째, 이제 한국에서 경험이 가장 필요한데, 예를 들어 이제 종목을 따지면 식당을 내가 운영했다든가, 또는 내가 요리사라든가, 이런 사람은, 여기는 그 창업을 하는데, 식당 같은 거 창업하는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만, 뭐 적당한 선에서 내가 예를 들어 큰 돈을, 뭐 시니어들은 나이 먹어가지고 뭐 큰 돈 벌려고 하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 베트남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정도 수익만 나면 되잖아요. 뭐 큰 꿈을 갖고 뭐 젊은 사람들 40대, 50대야 뭐 많은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려고 할 수 있겠지만, 한 6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만약에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했다가도 한국에 이제 뭐 자영업이 많이 망가지고 하니까 그냥 베트남 가서, 잘못하면 한국에서는 식당 같은 거 해도 뭐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 해도 2, 3억 정도 망하면은, 문 닫게 되면 2, 3억 정도 손실이 크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안 그래. 베트남은 5천만 원 미만으로 얼마든지 식당을 오픈할 수 있어요. 일단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도 뭐 거의 뭐 월세 한 2달치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또 월세 이런 게 처음 투자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야. 그 이제 시설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고깃집을 한다든가, 고깃집이 뭐 아무래도 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죠. 근데 일반 그냥 가정식 백반, 뭐 한국의 우리 보면은 한국인의 밥상 해가지고 일반 뭐 백반 일반 식당도
베트남 사람 상대로 장사하시면 한국 사람 상대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손님의 규모가 줄었다 늘었다 이게 상당히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 상대로 했다가 한국 사람 쭉 빠져버리면 손님 자체가 유치할 수가 없잖아. 그냥 망하는 거야. 근데 그리고 또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데는 일단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 럭셔리하게 해야 되거든. 남보다 더 시설을 잘해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또 맛도 예민해요. 맛도 예민하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맛없다 그러면 금방 망해버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 상대로 조금 가격을 낮춰서 하시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온 맛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맛의 퀄리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응?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 상대로 해서 적은 금액으로 판매를 할 생각하고 내가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내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한 60대 후반, 60대 중반 이런 사람도 난 조금 뭐 그래도 한 달에 한 2, 300이라도 벌어서 그냥 골프도 치고 좀 재밌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그 정도로 한 5천만 원 미만 투자해가지고 식당 해도 돼요.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식당을 오픈하면 물론 이제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법인 내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분들이 이제 그 미용실, 한국의 미용실이 그 기술이 베트남 애들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미용실을 오픈해가지고 잘 되는 친구도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여기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보다는 월등히 낫겠지. 아무래도 좋은 기계를 많이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미용실 또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당구장. 당구장도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고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이에요. 당구장이. 베트남도 당구가 지금 붐이 일어났잖아, 베트남이. 그래가지고 그 캄보디아의 그 여자 한국에 시집 오면 그 친구가 당구 여신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도 베트남이 당구 인구가 많아요. 그 베트남인 상대로 당구장을 하되 그 다이가 우리 한국산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다 요즘에는 뭐 대다이 있고 소다이 있고 뭐 이런데 그래도 당구장이 초기 투자만 조금 들어가지 그것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통 한국산 좋은 거 갖고 와도 다이 하나 한 500만 원이면 설치하잖아. 500만 원. 10개면 5천만 원 정도면 설치하거든요. 대다이는 좀 더 들어가기. 대다이는 한 대당 1,000만 원 뭐 이렇게 든다 하더라고요. 그냥 대다이, 중다이 한 대여섯 개 하고 대다이 한 두세 개면 돼요. 그리고 당구장 시설비가 또 내가 이제 당구장 경험했던 사람들 내가 뭐 초크도 갈아 낄 줄 알고 또 다이도 뭐 진짜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알고 이러면 그 카운터 여직원 하나 채용하고 당구장 운영해도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내가 호치민에 우리 교민들이 현지인 상대로 장사하는 걸 내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당구장, 미용실, 또 작은 식당, 이런 거는 이제 한국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실패율이 굉장히 적죠.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버는 거는 내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는데, 실패해서 망할 염려가 별로 없다. 내가 경험을 갖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분들은 그 현지 베트남 와가지고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하고 또는 이제 건강식품.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정관장 이런 걸 좋아하듯이 건강식품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산이면 무조건 이게 많이 사가거든. 그걸 온라인, 여기 보면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잘로라든가 또는 그랍 같은 데다가 광고를 많이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 판매는 직접 현지인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젊은 직원 하나 둬가지고 온라인 검색하고 이런 거 하면 되니까. 그럼 그런 돈은 많이, 일단 자본이 적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전부 5천만 원이면 다 쓰는 업종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럼 뭐 5천만 원이면 큰 부담은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가 있지. 이제 그게 제일 안전하게 뭐 큰 돈 투자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베트남에서의 그 예금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베트남 은행들이. 한국에는 우리 정기예금 하면은 뭐 2%, 2점 몇 프로 막 이렇게 주잖아요. 베트남은 최하가 6%예요. 6%. 연 6%면 우리가 1억을 만약에 분산해서 정기예금을 들면 1년에 600만 원 나와. 600만 원 나오는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한국처럼 이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은행에서 제시한 6%면 6% 그냥 받아. 그 세금 안 떼요. 그 6% 받고 만기 1년짜리나 6개월 이상 되면 무조건 6% 주니까. 그러면 1억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600만 원에 만약에 2억 정도를 한다면 1200만 원이거든요. 12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되잖아요. 1년이면. 한 달로 따지면. 그럼 100만 원이면 생활하거든. 그 2억은 항상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분산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한국계 은행이 신한은행이 있고 우리은행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내가 지점장을 내가 만나보고 그랬는데 한국 돈 5천만 원 이상을 정기예금하면 특별 우대 금리를 줘요. 그 6%에서 6.5%막 이렇게 줘.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럼 바로 지점장하고 면담을 해서 거기서 직접 계약을 하고 뭐 6.5% 정도 그 우대 금리를 주거든요. 그런 경우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이런 이제 한국계 은행은 뭐 내가 특별한 비자가 없어도 사실 예금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현지은행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 30개 되거든요.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내가 정기예금을 들려면 비자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 내가 투자법인이라든가 또는 뭐 정말 내가 여기서 워크펌 받고 이렇게 노동비자라든가 확실한 그 비자가 있어야 예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현지, 첫째는 내가 보면 시니어들이, 가급적 베트남에 살려면 베트남 부인을 만나야 돼. 베트남 부인을 만나서 모든 게 부인을 앞세워야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비자뿐이 아니고 투자도 그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베트남 은행이 이자가 더 줘요. 베트남 은행이 좀 더 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다른 뭐 위험한 투자 안 하고 안전하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한국하고 틀려서 한국은 그 칼같이 그 이자에 대한 그 세금을 떼잖아요. 뭐 15%인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근데 베트남은 없어. 나도 그거를 한 5천만 원, 뭐 7천만 원 내가 정기예금 했다가 이자도 내가 그대로 받은 적이 한 몇 년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내가 뭐 주식을 한다고 빼고 뭐 그래서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은 시니어들한테는 사실상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산다고 해도 뭐 한 20년 살려나? 15년 살려나? 물론 부동산은 베트남이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합니다. 유망한데, 물론 사회주의 국가라 해서 뭐 부동산 자체가 뭐 나라 건데, 우리가 이제 권리증을, 그게 핑크북이라 그래, 핑크북. 내가 이 땅을 점유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뭐 50년 임대, 100년 임대, 그 정부하고 계약이 되는 거거든. 그 핑크북을 사고 파는 거야. 그 땅 사용 권리를. 우리 한국처럼 그 땅에 내가 주인이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는. 전부 다 국가가 관장하는데, 내가 이 땅을 정부하고 50년, 100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그건 뭐 내 거나 마찬가지지, 사실은. 근데 정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뭐 완전히 뭐 확 뺏으려고 하면 뺏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그런 개념이고, 또 개인은
어떤 경로든지 땅을 취득할 수가 없어. 부동산은. 이 국가에서. 외국인은. 만약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일반 개인이, 법인이나 회사가 아닌 일반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은 딱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큰 도시에, 아파트 단지, 뭐, 예를 1000세대, 뭐, 800세대, 이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그 쿼터를 30%까지 주는 단지가 많아. 요즘 새로 짓는 데는 거의 뭐 외국인들한테 30% 쿼터가 돼가지고 그 30%, 1000세대 같으면 300세대를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어. 그럼 그 외국인 그 쿼터, 그 루트를 들어가면 또 나중에 내가 바로 팔 수도 있고. 근데 부동산을 만약에 취직한다고 해도 한국은행에서 그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냥 내가 현금 들고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완전히 그 투자하려고 해도 몇 억씩 뭐 부동산은 보통 한 뭐 아파트도 한 3억 4억 가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을 통해서 외화를 반출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급적 부동산은 나한테 개인 뭐 물어보시는 분 많이 있는데 거의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리고 나중에 투자금 팔아서 만약에 차익이 생겼다 쳐도 그걸 다시 한국으로 회수해서 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수속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쉽게 판단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은 앞으로도 한 30년 더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차익이 나오면 팔아서 나머지는 그동안 뭐 30년 동안 내가 써도 되니까 뭐 그런 걸 내가 뭐 권장할 수 있죠. 그런데 70, 뭐 60대 후반 되고 이러면은 그렇게 돈을 묶을 필요가 없어요. 절대 그 돈이 묶여버리는 거야. 근데 또 이게 마음대로 회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포기하시고 또 뭐 모르지 이제 현지 여자 만나서 정말 뭐 내가 사랑스럽고 보기에 그 여자한테 그럼 그 여자를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여자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동산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베트남 비자 문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비자 문제도 이제 시니어들은 어떤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뭐 몇 년짜리 장기 비자를 가지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건 굉장히 지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3개월씩 비자 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가장 저렴해요. 저렴하고 여기 지금 현재 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는 뭐 관광 가이드 같은 사람 또는 뭐 회사를 적을 안 두고 식당을 조그맣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거 다 비자론으로 살아요. 3개월씩 저 캄보디아 국경 갔다 와서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거를 자기가 회사를 설립하고 안 그러면 어떤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장기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 뭐 2년짜리 비자 내려고 해도 뭐 4,000불, 5,000불 막 들어가거든. 그럼 구태여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니어 되면 65세, 60대 후반 되면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그러면 뭐 2년에 한 두세 번이라도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아야 되고 한국에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그 비자를 할 때 그때 만약에 한국 갈 일 있으면은 구태여 캄보디아 안 가고 한국 가면 나갔다 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구태여 뭐 비자를 장기 비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돈이 가장 안 드는 방법은 독신으로 사신 분은 현지 여성하고 혼인신고하는 게 제일 좋아. 혼인신고하면은 최하 3년 비자 주면서 비용이 거의 안 들어. 비자 갱신할 때도 거의 뭐 돈이 안 들다시피 갱신하니까. 베트남 자국민처럼 어느 정도 대우해줘요. 현지인하고 결혼하면 뭐 남편이 되니까. 그런 그 비자 문제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고, 그 부동산은 아예 취득하실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살 돈 가지고 차라리 뭐 한국의 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가서 특별 금리 대우 받고
그 돈으로 이자 받아가지고 좀 더 그 돈이면은 더 좋은 부동산을 임대해서 살 수 있거든요. 아파트든지 뭐 단독주택이든지. 그러니까 뭐 돈을 거기다 사가지고 그 뭐 차액을, 그건 뭐 현지인이나 가능하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옛날 몇 년 전 같이 코로나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투자한 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나이가 60대 후반 되고 이러면은 뭐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냥 많은 고정적인 투자를 하면 회수가 안 돼. 그러니까 그 회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 투자를 하더라도 적은 돈만 투자하라는 뜻이죠. 큰 돈을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거는 뭐 정기예금 뭐 넣었다가 내가 급하면은 그 이자가 발생되는 이자를 내가 포기하면 되잖아. 내가 원금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안 하고 은행 그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게를 해도 작은 가게에 한 5천만 원 미만 가지고 시작했던 가게는 또 내가 뭐 그동안 데려왔던 직원한테 뭐 예를 들어서 인수하면서 걔한테 이제 현금이 없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그냥 밀어줘도 되거든요. 한 5천만 원 정도니까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꾸준히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시니어들은 그 투자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그리고 사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이 먹어서 건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내 여태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특히 베트남이 궁금해하고 여기 와서 뭔가 좀 해볼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많이 있는데 뭐 가급적이면은 나이 먹어서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만약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경험이 조금 있으면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당구장 뭐 이런 게 잘 돼요. 당구장도. 왜냐면 베트남 사람 당구를 워낙 좋아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이가 다른 집보다도 잘 굴러가고 정말 뭐 멋지게 해놓으면 뭐 그것도 옛날에 보니까 뭐 대리미질을 막 데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 공 잘 굴러가게. 근데 그런 데서 그 쿠션도 그 히메르가 잘 먹으면 그냥 체감이 딱 나오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관리할 줄 아는. 전부 다 직원 써서 관리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고, 내가 나이 먹어서는 뭐 소일거리로 너무 그냥 무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만 내가 권장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베트남에서 수익 창출,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것도 내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비자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또 얘기했고, 또 언제든지 한국으로 귀하는 우리 나이 먹은 사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생각하시고, 뭐 건강상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 돌발적인 세계에 뭐 이렇게 우리 코로나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아는 거를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참고해 보셔. 사업은 그렇게 막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